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플러스 TV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최근 정부에서요. 자, 대출을 좀 더 꼭 재는 이런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 대출을 조금 줄이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떤 효과를 좀 가져다 줄지 오늘 우리 이태현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에서 물론 네.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어요. 가계부채가 네.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700조 원이 넘어가나요? 그죠? 총 가계 부채가 한 700조가 넘어가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한 200조 정도가 되니까 적은 규모는 아닌 거죠. 200조면 네. 대한민국 국민이 한 5천만 명, 5,100만 명, 5천만 명 하니까 네. 사실 1인당 한 400만 원씩 우리가 나눠보자면 굳이 나눠보자면 400만 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같으면 한 1,600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빚이 있는 셈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크네요. 아니 일단 전 국민 어린 아이부터 그러니까요. 저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한 네. 어떤 부분들이고 네. 이제 대출이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네.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조치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규제하겠다. 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요번에 이제 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좀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거를 조금 줄여 보겠다. 왜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올 하반기만 넘어가더라도 그 금액은 점점 더 커질 것인데 지금 현재 이런 우리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경기를만 보더라도 그만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냐, 여력이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부족하면은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거를 충당을 했었는데 근데 한 몇 년 전에 지금 한 2년 3년 벌써 한 3, 4년이 된 것 같아요 벌써 그 전세 사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허그라고 하는 곳에서 그 보증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 자금도 많이 고갈이 됐었고요.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하셔 보시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허그를 보고 돈을 빌려준 상황이고, 네. 그 허그는 임차인들한테 신용 상태랑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너 이자 잘 내겠지, 약간 막연한 그런 걸 수도 있었는데 요번에 전세 사기가 터지고 났더니 회수가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세입자들은 당연히 피해자긴 하겠지만 그럼 세입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허그에서 100%를 다 이제 보증을 서줬다라고 하면은 요번에 10%까지 낮춰서 그러면 나머지 어떤 10%에 대해 가지고는 차주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으려고 지금 그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이때까지 이제 이제 최대치를 해줬던 부분이 100%를 다 보증을 해줬었는데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은행 쪽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해줬던 대출을 조금이라도 낮춰지면 주변은 빌라 같은 경우 역전세란이 또 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임대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임차인들은 또 임차인대로 좀 불편한 상황이고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약간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가계부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조 이상이 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0조가 전세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쪼여서 좀 낮추겠다라는 거를 좀 먼저 이제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발표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선제 공격을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 대상으로는 100%에서 90%로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조금 더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검토를 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워낙 또 금액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현재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 곳, 허그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100%를 해주고 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90%, 그다음에 SGI 서울보증 회사에서는 지금 100%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보증 비율이 100%라고 하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무위험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차주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허그를 보고 네. 서울 보증보험을 보고 돈을 빌려줬던 것들이 이제 90%로 된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위험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임차인들 차주한테 어떤 신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고 강화될 수밖에 네, 없겠네요. 거기에 따른 신용도가 낮으면은 조금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허그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요. 예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이제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4억, 지방은 3억 2천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을 해줬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선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지금 몇 번의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공급이 지금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 수요가 확대가 되면 전세값이 점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왜? 없는 집을 내가 구하려고 하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동네에 6억짜리 전세가 없어. 그러면 6억 5천 올려볼까? 했더니 6억 5천이 금방 나가. 6억 5천이 나갔네. 그럼 7억 한번 내볼까? 매매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은 전세를 얻으려고 온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살까?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매매값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하게 되면 잔금을 대출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가계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계속 발생이 네.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공급을 미리 빨리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미 네. 공급이 진행이 됐죠. 네. 그리고 공사비가 최근에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고. 급격하게 올라다 보니까 요번에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그 서초동에 메이플 자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합원 한 명당 1억 5천을 추가로 납부해라. 뭐 4,500억인가 공사비가 증액이 됐으니까 그걸 내라라고 하는 발표하는 것들처럼 보면은요. 공사비가 이게 몇 년 동안에 어떤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공사에서도 이제 건설사에서도 이제 새로 집 짓는 것들을 조금 주저하고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는 이제 터닦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 빨리 좀 아파트가 지어지고 공급이 조금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당분간은 조금 발생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금이 이제 보증 비율이 이제 90%로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이제 전세가 5억인 아파트 전세 대출을 허그를 통해 가지고 보증을 받으면은요. 지금은 현재 은행 대출 한도가 4억이고 허그에서 4억을 보증하다 보니까 실제 보증금도 이제 보증 한도가 똑같이 4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네. 이제 이게 7월 달에 시행이 되면은요. 은행 대출 한도는 4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허그에서 보증을 90%만 해주니 3억 6천까지 보증을 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저 4천만 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러면은 4억까지이긴 한데 3억 6천까지만 해. 아니면 뭐 3억 6천에 대해서도 은행 제출의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대출액도 축소가 되지만 금리가 거기서 네. 이제 신용을 볼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이 그림에서 전세가율이 점점 오르면 전세하고 매매 간의 간격이 자꾸 좁혀지면 갭 투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그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집값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를 예상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좀 자극을 해서 약간 동방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류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게 지난해 1월부터 11월 달에 보면 총 매매 거래량이 20만 9,400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3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도권의 총 아파트 거래량이 16만 건이었어요. 10만 6천 건. 총 4만 건이 더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래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럴 바에는 집을 산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뉴스를 보면 최근에 뭐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된다 그런 뉴스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부 몇 개의 구들에서는 뭐 여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왜 못 팔았어, 내지는 뭐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꽤 나오고, 네네. 10억짜리 집이 6억에 팔렸다,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심상치 않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델롬델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팔아가지고 또 나 망했어가 아니라 봐, 내가 강남이라 그랬잖아, 내지는 송파로 가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다뤄놓는 것들은 올해 분양 물량이 현저히 적다. 근데 그 적은 게 2000년 이후로 두 번째로 적다라는 거예요. 네. 분양 그러면, 물량이 예. 계속 좀 적을 예상이죠. 예, 그죠? 그러면 공급이 너무 줄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저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114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금 2023년, 2024년 동안에 이제 전월세 거래 비중을 보면 전세가 조금 떨어지고 월세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 막혀 있었긴 했는데, 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금을 못 올려주는 대신에 반전세 내지는 월세로 전환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있는데, 신규 계약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갱신 계약은 점점 늘어난다라는 건 그냥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냥 예전에도 전세 살고 있지만 월세로 살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좀 모아서 전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전세로 살자. 어떻게 보면 사실 예, 많이 발생하는 어렵죠. 그 네. 월세를 애초에 월세를 사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 네. 보증금을 전세금을 네. 구하지 못했거나 네. 부족했기 때문에 일 수 있으니 그렇죠. 사실 그걸 갑자기 네. 전환하기는 쉽지 않겠죠. 오히려 전세 사시던 분들이 전세 구하기 너무 어려워. 네. 내지는 이제 전세금이 이런 식으로 좀 쪼여져 버리면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세로 좀 전환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올 전세였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월세로 모아서 세금을 좀 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월세 계약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총 10만 55건이 지금 전세 사기가 발생한 2020년보다요 지금 한 60%가 증가가 됐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한 6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작년에 한 10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다라고 하니까 월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사기 여파로 시장 전체가 좀 위축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영향도 네.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나 뚜렷한 금리 인하가 없으면 월세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반전세에서 또 월세 또 거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예를 헬리오시티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2023년, 2024년도에 전월세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곳인데요. 아파트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도 한 10,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좀 거래가 활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전세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기도 2023년 1, 4분기 때는 전세 보증금 평균이 8억 천 정도였었는데 작년 이제 4, 4분기 얘는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게 한 3억 정도가 올라가가지고 한 26%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네.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80%를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전에 2023년 1, 4분기 때는 이자가 한 243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4, 4분기 때는 이자가 330만 원까지 늘어나는.
금리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4.5% 평균 그냥 동일하게 계산을 해도 그렇죠. 애초에 그 보증금 자체가 늘어났으니까 이자가 또 네. 크게 늘어나네요. 저기서 보면은 이제 8억 1천이었을 때 80%면은 한 6억 4천 정도였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11억이었으니까 8억 8천 정도니까 그 차이가 지금 저 정도 네. 많이 늘어나는 거죠. 또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게 동일 단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은요. 보증금 2억에 월세가 337만 원에서 한 37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또 저것도 보면 그래도 전세가 저렇게 대출 받는 게 또 한 최대는 한 40만 원 정도가 좀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자를 내는 비용하고 월세 자체를 이렇게 내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래도 근데 누구한테 줄 네. 거냐가 이제 고민인 거죠. 은행한테 330만 원을 줄 거냐, 아니면 집주인한테 370만 원을 줄 거냐. 그게 선택인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려면은요, 이 두 가지거든요. 매매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든가 아니면 전세 가격이 자꾸 높아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요. 전세 대출을 조금 조여버리면 무주택자들한테는 전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월세를 갈아타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전세금이 조금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자금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뭐 한 2년 만에 3억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조금 줄어들고 월세가 많아지면은 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이거 역시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 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의 물량이 점점 많아지면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약간 벽에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분양을 받을 때나 혹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딱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전세를 주고 네. 그걸 구매하는 이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전세 그렇죠. 자체가 어려워져 버리면은 네. 야 내가 가진 돈이 있어야 월세 받아가면서 그거를 또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그럴까요? 부분도 그죠? 있고 전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모든 상품이 수익률로 갈 거란 말이에요. 수익률 네. 개념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세는 내가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밀어 올려서 매매가 금액 자체가 이게 10억에 샀는데 전세가 10억이 되면 이게 15억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월세는 만약에 10억짜리면 3%의 수익률로 맞춰진다라고 하면 3% 수익률만 나오면 3천만 원, 연 3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달러 따지면 250만 원을 매달 받아야 되는 그 금액인데 만약에 10억에서 3%니까 그 정도인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3%가 아니라 딱 1%만 줘도 돼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한 3% 받고 싶어. 근데 월세가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하면 매매 가격이 내려오겠죠. 네.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월세는 경기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전세랑 월세가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세를 그러면 다 전세 줄래 그게 되는데 월세가 점점 떨어지면은 나 그냥 전세 주지 왜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오려고 나 그걸 하는데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점점 많아지면 매매가는 올라가지 못해요. 제가 일례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예를 들 건데 10년 전에 2억짜리 하던 오피스텔이 있고요. 10년 전에 같은 평수 한 10평짜리가 있는데 그리고 10년 전에 주상복합에 있는 아파트가 2억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둘 다 수익형이기 때문에 둘 다 월세를 이렇게 받는데 오피스텔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네.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주상복합의 아파트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게 모습은 똑같지만 주거용이 좀 더 강하니까. 그리고 그죠? 좀 베란다도 있고 뭐 그런 네네. 좀 생활적인 부분이 조금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월세는 같은데 여기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이 딱 지났을 때 모습을 보면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그리고 월세는 한 120 정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주상복합의 아파트는 지금 4억에서 5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전세도 4억까지 또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만큼인데
그럼 10년 동안 받은 월세에 비해서 여기서 한 3억 올라갔던 돈이 더 큰 거거든요. 차이가 그런 게 나는 거예요. 월세는 무조건 수익률로 가고 전세는 매매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그 갭 차이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매매가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조금 고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전세가율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갈아타기 수요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전세로 굳이 그냥 나 하나 사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많아질 건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라고 하면 국민은행에서 따르면 전세가율이 68%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전세 전국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상 기준점이 60에서 70%라고 하면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강남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뭐 전세가율이 50%대이긴 해도 점점 그런 부분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갈아타기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네, 이제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약간 들썩들썩 할 수 그럼요.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근데 많은 어떤 지금 신고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돈이 계속 또 나온다라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전반적인 게 뭐 다 맞다 옳다 뭐 그러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솔직히 이런 것들은 가계 대출을 줄이자. 50억짜리, 100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은 대출 받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현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가계 대출을 낮추자가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을 9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대출이 막히고 주택담보대출을 그거를 좀 많이 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개월 만에 대출이 한 1조 7천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은행이 어떤 주 수입원은 예대마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출 금리를 계속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대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건 대출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대출을 그러니까 못하게끔 막는 거고, 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리고 은행에서 어떤 약간 뭐 상품을 또 출시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또 많은 또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또 골고루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네.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네. 또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 이제 많은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돈이 정말 많은 분들은 그냥 네.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뭐 어떤 대출적인 부분들을 쪼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서민분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옛날 같으면 네.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렇죠. 가진 것 가지고 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 수밖에 그렇죠. 없었거든요. 예, 사실 그랬는데 이제 대출이 생겨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은 더 위에 급으로 이제 살 수 있었던 것이 또 그것이 장점이 있고, 또 네. 한편으로는 이제 대출이니까요,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의 소득을 그만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부동산 외의 쪽으로 이제 소비가 또 위축되거나 경기가 너무 나빠져 버렸을 때 네. 전체적인 나라 운영의 어떤 부분들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졌을 경우에는 그런 대출로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네.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또 마지막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 네.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다 보면 기회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은 거거든요. 5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발빠르게 조금 움직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대 80%까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달에 이자를 감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돈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런 거를 고민을 해보셔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또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고, 근데 이 전체적인 모습들은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를 가지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먼저 발표를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을 파신 분도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현금 보유한 걸로 다른 집을 사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나는 전세 살고 어떤 걸 한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그 분한테는 선순환인데 정부에 봤을 때는 악순환인 거거든요. 쉽게 전세자금 대출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 방금 집 팔았는데 가지고 있는 돈 합쳐가지고 더 좋은 거 갈아타겠어, 강남으로 들어와. 그리고 밀어 올리고 또 하다 보니까 그 못 간 사람들은 또 2급지에 가가지고 또 밀어 올리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공급이 안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거를 조금 미리 좀 발표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줄 거니까 너희 부족할 거야. 부족한 거는 너희들이 잘 맺고, 그런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과연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 그 상황이 돼서 조금 전세 대출이나 여러 가지 대출 전체적으로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또 어떠한 영향으로 가게 될지 중간중간 좀 점검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저희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